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환절기도 다가오고 코로나 심각해진 코로나도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마스크 쓰기 하고 거리 두기 유지 그리고 손 씻기만 잘 해도 여러분들 건강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조금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학생의 이해 그리고 학교 조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청소년기 우리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숙하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죠. 아이들이 신체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정신적인 성장이 조금 늦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도 오고 또 SNS나 인스타와 같은 이와 같은 SNS상에서 악성 댓글이나 왕따 이런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역시 정체성 확립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초, 중, 고등학교 학교 폭력의 70%가 SNS상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어떤 심리, 신체, 정신적 발달을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학생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심리적, 신체적 발달인데요. 청소년기 심리적 발달은 그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약간 붉은색이 여학생이고 검정색이 남학생인데 여학생은 12세 전후로 해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남학생은 14세, 즉 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은 중2병이라고 하죠. 중2,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정체성이 혼미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체는 이렇게 왕성하게 빨리 성장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약간 지체된 상태, 정체성 혼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이 신체 변화의 어떤 성숙도,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은 정신적으로는 학생에 머물러 있지만 신체상으로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을 따라 하려고 하죠. 화장을 하려고 한다든가 성인의 행동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또래 집단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람직한 또래 집단의 아이들은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되는가 하면 나쁜 아이들, 약간 비행 청소년들 또래 집단에서 청소년기를 성장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부정적 행동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을 꾸준한 상담 지도와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지켜봐주고 계속 인도하고 안내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이 아이들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겠죠. 또 우리 아이들, 청소년기 아이들은 형식적 조작 사고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반성적 사고라고 하죠. 반성적 사고. 반성적 사고는 어떤 지식을 새로운 장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논리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가 발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기 자기 중심성이 성향이 강한데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들도 겪었고 물론 선생님도 겪었지만 청소년기에는 자기 자신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는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해서 내가 화장을 하고 성인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고 담배 피우려고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들이 이 성인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지도를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부모나 교사들의 행동에 따라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발달한다는 거고요. 이와 같이 우리 학생들의 인지발달 이론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은 선생님이 미리 공지를 했지만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그 다음에 뷰고츠키의 사회성 인지발달 이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삐아제는 인간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 즉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고 인지 발달은 환경과 적응해 가면서 발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외부 대상이나 환경의 능동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재구성해 간다. 그래서 사람의 인지구조는 생득적, 즉 선천적인 게 아니고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발달해 간다라고 삐아제는 주장을 했고요. 인지발달에 있어서 아동의 능동적 자기활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활동함으로써 인지발달이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또 발달 과정은 내적 성숙이나 외적 교육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동화와 조절에 의해 발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화라는 얘기는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동화와 삼투, 침투 이런 말들 배웠죠. 이 동화라는 말은 교육학에서 새로운 환경을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이해의 틀에 맞게 흡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생각에 맞추는 거죠. 자기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동화는 새로운 환경을 자기의 이해의 틀 안에서 흡수하는 현상, 자기 생각에 맞추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조절은 자기 생각을 새로운 경험에 맞게 바꾸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경험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거죠. 자기가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자기가 환경에 적응하는 걸 조절이라고 하죠.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삐아제는 환경을 중요시한 거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삐아제는 개별학습에 관련이 있고 다음에 언급하게 될 뷰고츠키는 협동학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뷰고츠키는 사회성에 강조를 뒀죠. 사회성인데 교사라든가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협동학습하고 관련이 있고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개별학습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인데요.
이 단계를 우리가 알면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에서 감각 운동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0세에서 2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때는 대상 영속성이 발전해 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물건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4개월 된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4개월 된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신문지로 덮어놓으면 그 장난감이 없어진 걸로 인식을 합니다. 찾지를 않아요. 또 아울러서 한 1년 남짓 10개월 된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인형을 신문지로 덮어놓으면 그 신문지 안에 장난감이 있지라고 인식하고 찾을 수 있는 그 대상 영속성이 발달해 가는 나이가 10개월이라고 합니다. 마치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고 목표 지향적 사고가 발달해 갑니다. 목표 지향적 사고도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18개월 이후부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사고를 하면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목표를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그 목표 지향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가 감각 운동기 2세까지이고, 다음 삐아즈가 얘기했던 전조작기 단계는 2세에서 7세까지인데 이때도 아주 재미있는 이론들이 있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는 시기, 자기중심적인 말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활론적 사고인데 아마 교육학 심리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활론적 사고는 모든 물건은 활동한다,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전조작기 나이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체들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 즉 어린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곰 인형이나 어떤 사람 인형을 가지고 잠을 잔다든가 했을 경우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 7세 이하 아이들은 그 인형들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물활론적 사고. 여기서 점차적으로 7세 이후가 되면 이제 인형들도 생명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역성입니다. 가역적 사고를 못한다는 거죠. 가역적 사고는 논리성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가역적 사고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련의 단계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단계를 정신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되돌려 보고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사고 능력인 거죠. 가역성은. 그래서 이때는 가역성이 발달하지 않는 불가역성 나이고, 중심화 현상도 일어나는데, 이 중심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 사고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떤 대상을 한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한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때가 전조작기 단계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수업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업 방법은 시각적 보조물이라든가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수업 전략을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구체적 조작기인데,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1세 나이인데,
이때는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 즉 초등학생이죠.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생 고학년 6학년까지이겠네요.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즉 일련의 단계를 어떤 단계를 통해서 생각을 해낼 수 있고, 그 단계를 처음으로 되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가역적 사고가 발전하고, 보존 개념이 또 성장합니다. 보존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200ml의 우유가 있을 때 이 우유를 넓은 그릇에 넣어도 똑같고 길쭉한 그릇에 넣어도 똑같다는 이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양을, 보존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이러한 보존 개념이 향상이 되고, 탈중심화 현상이 일어나죠. 아까 중심화 현상이 한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탈중심화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관점에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탈중심화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한 가지 관점이 아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 시기의 수업 전략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생각을 해서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은, 시각 자료, 어려운 과제일수록 시각 자료, 예화나 예시 자료를 통해서 수업하고, 복잡한 개념들은 친숙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즉 쉽게 설명을 해 주면 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수업 전략이. 이 다음은 형식적 조작기인데요. 우리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해당이 되겠네요.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설을 설정해서 설명할 수 있고, 명제적 사고도 이해할 수 있고, 고차적 추상 능력도 생기고, 논리적 사고도 할 수 있는 나이, 즉 중학생 이후가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서적으로 신체는 굉장히 발달했으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 정치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중학생 이후에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의 수업 전략은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라고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사파를 이용하거나 시각 보조물을 예와 예시는 똑같죠. 수업 전략은 구체적 조작기 학생들하고 그림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시각 보조물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때 이 아이들은 사고하고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노작 활동도 얘기하고, 삶과 관련 있는 어떤 자료를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생활과 관련 있는 예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때 수업이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 인지 발달은 이와 같은 단계별로 수업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고치기 인지 발달 이론인데요. 피아제는 개인의 어떤 상황, 개인의 성장 발달 상황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 간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면, 비고치키는 사회성인 거죠. 사회성. 즉 피아제는 아동의 스스로 세계를 구조화하고, 비고치키는 타인과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타인이 중요하죠. 타인. 또래 집단, 교사, 부모로부터 많이 배운다는 거죠. 인간의 정신은 사회적 학습의 결과이다. 문제 해결은 성인이나 동료와 대화로 영향을 받는다. 비고치키는 상호작용의 필수 요소인 언어 습득을 강조했습니다. 언어 습득을 아동 발달의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를 했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경우에 엄마에게 젖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걷고 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죠. 처음 언어를 엄마, 아빠, 맘마, 그리고 찌찌 하면 안 돼, 그리고 과자, 이런 쉬운 단어들부터 언어 습득을 해 가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회적 학습, 타인과의 관계, 피아제가 강조한 내용들이죠. 또 피아제는 근접 발달 영역을 주장을 했는데요. 근접 발달 영역이란 우리가 얘기했듯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아동이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나 어떤 뛰어난 동료,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동료와 함께 하게 되면 발달한다는 거죠. 인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내용도 교육학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남과 함께 배운다는 거죠. 본인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지만 교사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의 또래 집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근접 발달 영역. 어른과 능력 있는 동료는 즉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따라서 비고치기는 고차적 사고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개발된다. 타인, 그리고 동료, 사회적 학습, 사회적 상호작용이겠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남을 통해서 사고 능력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게 비고치키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다음은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학으로 유명하죠. 즉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이드는 어렸을 때 교육을 굉장히 초기 경험, 초기 교육을 강조를 했는데요. 욕구 충족 여부가 성격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욕구 충족. 그래서 욕구 충족은 이 프로이드는 8단계를 주장을 했는데 8단계마다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적절한 충족이 될 때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욕구 불만,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드와 그 다음에 에고, 슈퍼 에고를 주장했는데, 이드는 본능이죠. 본능, 무의식적인 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충동 욕구, 우리가 그 학생들, 정상적이지 않고 정신지체 아이들이 이 생물학적 충동 욕구를 우리 일반인들의 의식하고는 전혀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행동들이 있죠. 뭐 허겁지겁 먹는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성적 노출을 창피한지 모르고 뭐 노출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본능, 이드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고, 프로이드는 또 에고를 얘기했는데, 에고는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우리가 에고이스트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에고이스트는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 즉 이 에고이스트는 우리의 어떤 그 행동, 성격을 집행하는 성격 집행관이라고도 하는데, 의식된 성격으로 충동을 조절하여 현실에 적응하는 겁니다. 현실이죠, 현실.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자아가 있고, 또 슈퍼 에고가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 양심인 거죠.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양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 지탄을 받겠죠.
따라서 공부만 잘하고 양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죠. 정치가들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드와 에고와 에고이스트의 어떤 발달 단계 8단계마다 욕구 충족의 단계가 있는데 그 욕구 충족의 단계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이론인 거예요. 개인의 성격은 5세에서 6세에 완성이 되고 그 후는 그 성격이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교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따라서 프로이드는 초기 경험을 굉장히 강조했죠. 초기 유아 경험, 유아 교육도 강조를 유아 교육 그래서 유아 교육의 중요성도 역설을 했죠. 따라서 프로이드는 올바른 성격 형성은 8단계마다 그 단계마다 어떤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었을 때 바람직한 성격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초아는 쾌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에고죠, 에고. 자는 현실의 지배를 받는 거겠죠. 또 슈퍼에고는 그러면 자 이상이나 어떤 양심의 지배를 받겠죠. 양심의 지배를 받는 거, 현실의 지배를 받는 거, 쾌락, 사람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 원초와 에고이스트 이러한 것들은 단계마다 적절하게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에릭슨의 정체성 위기 이론인데요. 에릭슨의 정체성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약간 정서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기초를 하고 있고 사회관계 속에서 8단계로 성장 발달한다라고 한 내용도 프로이드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거고 각 발달 단계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당연한 거겠죠.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그 나이 시기에 어떤 것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결정적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 결정적 시기는 아동 10세 전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영어교육과 학생들은 잘 알 텐데 결정적 시기 즉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 어린 나이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위기 단계별로 적절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욕구를 충족해 준다라고 하면 건강한 성격이 발달한다는 거죠. 건강한 성격이 발달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격 발달을 퇴행시킨다.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고 또 문제 학생이 될 수 있고 욕구불만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에릭슨은 진실된 대화와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진실된 대화와 공감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대할 때 진실된 대화와 공감. 부모 입장, 교사의 입장, 성인의 입장이 아닌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줄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격 발달은 욕구 충족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성격 발달 단계별로 심리사회적 위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심리사회적 위기. 그 위기가 바로 욕구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나에 따라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심리 사회적 위기가 있을 텐데 그 위기에 이 아이가 욕구를 원할 때 욕구 충족을 해주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성격이 형성될 거고,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줬을 때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되는데, 그렇다고 과잉되게 과잉 욕구 충족도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과잉 욕구 충족은 그 아이를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어떤 과업이 있다라고 하면 자아 정체성 확립이겠죠. 자아 정체성 확립이 되지 못하고 정체성 혼란이라든가 정체성 혼미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떤 과업, 어떤 공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들은 어떤 자기 자신을 끊임없는 탐색과 발견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신적 성장이 신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러한 정체성 혼란이 오게 됩니다. 신체는 성인에 가까운데 정신은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거죠.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뇌를 보면 이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발달이 성인 20세가 돼야 완전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기는 이 전두엽이 다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능력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그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논리적 사고와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청소년기 나이긴 하지만, 중학생 이후는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성인에 가까운 사고하고 감정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이 완전체로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이 시기에 변덕스러운 행동을 할 거고,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고 정체성이 확립되어지 못한 아이들, 전두엽이 다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을 이해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애로운 교사로 아이들을 접해야 될 거고, 학생들을 접해야 될 거고,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진실된 대화와 공감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나갈 때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학생들의 어떤 정체성, 학생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폭력성이 있는 우리 학생들, 비행 청소년들, 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가정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따라서 이 교사가 이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면 이 아이들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마샤의 정체성 확립 이론입니다. 마샤의 정체성 확립 이론.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정체성 확립이 제일 중요한데, 이 정체성 확립을 해 나가기 위한 단계가 있는 거죠. 한번 알아볼까요? 청소년기는 정체성 혼란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따라서 청소년기는 어떤 다양한 과정이라든가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정 또는 또래 집단, 교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도서, 책을 통해서, 또는 요즘에 얘기하는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게 되는데, 정체성 혼미 이 단계는 어떤 얘기냐면, 본인이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일에 전념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단계를 거치죠. 이러한 것들이 이 정체성 확립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교사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부모님이나 교사는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겠죠. 정체성 상실은 어떤 얘기냐면 흔히 자기의 꿈이 아닌 부모님의 권유, 부모님의 꿈을 정체성으로 확립하고 행동하는 시기를 정체성 상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성인기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목표지, 부모님의 꿈이지 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때 느껴서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흔히 있죠. 이와 같은 정체성 상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체성 유예는 말 그대로 정체성을 그냥 유예시키고 있는 거죠. 탐색은 꾸준히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에 전념을 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나이도 정체성 유예인 학생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즉 본인의 꿈을 명확하게 본인의 꿈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체성 유예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 때 가장 강조하는 교육 이슈가 드림입니다. 드림. 꿈을 가져라. 꿈을 만들어라. 이 꿈을 갖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나요? 진로를 탐색하고 책을 읽고 진로 탐색 유튜브 영상을 보고 다양한 어떤 매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본인의 꿈을 접해보는 거죠. 소방관이 되고 싶으면 소방관에 가서 소방관이 하고 있는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소방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확립하거나 본인이 군인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군에 가서 군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이와 같은 자기 진로를 탐색해서 확립해 가는 그런 단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유예는 정체성 확립의 단계는 정체성 확립은 말 그대로 가장 최선의 상태라고 하겠죠. 이러한 정체성 혼미, 정체성 상실, 정체성 유예 단계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탐색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거죠. 어떤 일에 전념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 사회적 맥락인데요. 청소년기 사회적 맥락. 계속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떤가요? 해야 할 공부도 굉장히 많죠. 공부도 많고 정체성도 혼란하고 정체성 혼미 단계, 유예 단계에 있고 친구와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러한 청소년기 이 아이들에게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학교이기도 하지만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정상적인 가정이 있을 거고 매일 부부싸움하는 폭력적인 가정이 있을 거고 또 이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소홀한 가정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가정들이 있겠죠.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달 시기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삐아제, 비고치키, 프로이드, 에릭슨, 마으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단계별로 욕구를 충족해주고 적절하게 욕구를 충족해주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해주고 사랑을 주고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 아이들의 성격 형성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갈등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가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기도 하고 굉장히 애착 관계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죠. 따라서 이 아이들은 자율성과 책임을 배우게 되는 거죠. 특히 모범생일수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범생일수록 학교에서는 모범생인데 집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학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갈등을 학교에서 표출하지 않고 집에서 표출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 불만을 짜증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적절하게 대화를 통해서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A가 있는 학생 전혀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하거나 친구를 대할 때 배려심이 없거나 전혀 A가 없는 학생들은 이와 같은 집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란 아이라든가 부모님이 소홀한 아이를 소홀하게 대한 이 가정 환경의 아이들은 이러한 아이일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즘에는 가족 구조도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죠. 핵가족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그리고 소가족화, 3인 가구,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한 명만 낳는 3인 가구, 또 이혼하는 2인 가구,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정, 다양한 어떤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 맞게 우리 교사들은 이해하고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 또래 관계, 청소년기 또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또래 좋은 친구들은 어떤 그 학생을 긍정적으로 성장시키는가 하면 약간 부정적인 아이들, 욕구 충족이 안 돼서 정서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학생들과 어울렸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족과 또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보다는 또래가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은 부모님보다는 친구에게 속사정을 많이 털어놓고 얘기하죠. 속마음을.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반대만 하죠. 그렇지만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개인의 고민이라든가 어떤 사춘기 어떤 정체성 혼미 단계에 있을 경우에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친구들에게 상담하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가족을 자기 어떤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가족은 가족이고 또래는 또래. 가족은 그냥 애착 관계. 부모님이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고 나의 진로를 위해서 그럴 거라는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내 고민,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이러한 이 아이들의 정서, 어떤 그 마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주고 대화를 통해서 학생에 대해서 학생 진로에 대해서 서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 아이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본인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책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컨설턴트라든가 이러한 제3자를 통해서 이러한 고민, 진로를 학생들에게 공감 가게 해줬을 때 이 아이들은 인정하고 부모님을 믿을 수 있겠죠. 건강한 가족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은 또래 집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요즘에 또래 집단 학습을 많이 강조합니다. 멘토 학습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멘토 학습. 멘토 학습은 교사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친구에게 배우는 겁니다. 학생이 학생을 알려주고 이 학생은 이 학생과 관계가 좋아지는 멘토 멘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가르치게 되면 권위적이고 어떤 문제가 궁금한데 교사에게 질문할 수 없지만 이 또래에게 배우는 이 또래 학습은 아주 쉽게 질문할 수 있고 또 친구는 부담 없이 친구에게 물어볼 수 있고 이 친구는 이 아이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래 멘토 학습, 또래 학습, 멘토 학습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 또래 학습을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학자 블룸이라고 하고 블룸이라고 하는데 이 블룸이 주장한 완전학습 이론이 있죠. 완전학습 이론. 이 아이 수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면 95%의 학생들을 90%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수준에 맞게 자세하게 설명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아이들은 90점을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전학습 이론입니다. 완전학습 이론. 이상과 같이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고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 학자들이 주장했던 단계마다의 어떤 그러한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그 단계에 맞게 그
그 단계에 맞게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만 있다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시에서는 학교 조직과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